그래갖고 외교부를 통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에서, 중국 알잖아. 인구가 너무 많아. 특히 뭐 중국의 공안의 문서를 위조했다. 그냥 사형이야. 마약만 들고서도 사형인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 문서를 위조를 했다.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3장씩이나. 중국에서 완전 열받아가지고 보내라. 중형으로 처벌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 사건 수사 관계자가 자살 기도했잖아. 중국으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자살 기도하고 대충 살아남았어. 그게 이제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잖아. 그게 2014년 1월에 밝혀졌지. 왜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결국 2심에서도 무죄 받고 3심까지도 무죄 받아가지고 그 3심까지 무죄 받았는데 결국은 저기 추방해버린 거 아니야. 쪽팔리니까. 국정원과 정부가 쪽팔리니까 이제 추방해버린 슬픈 전설의 나라. 슬픈 전설의 사건.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국정원의 그냥 과거의 범죄들. 예, 이 국정원의 과거의 범죄들. 국정원 댓글 사건. 예, 이 박근혜를 뭐 종신 여왕제가 돼주세요. 막 이러면서 댓글 달고 망치부인과 망치부인 딸한테 막 성추행 악플 달았다가 딱 걸린 거 아니야.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고 댓글 쓰고. 그래놓고 지금 그 글을 썼던 게 국정원 직원 수십 명인데 걔네들 중에 아무도 안 잘렸어. 다 국민 세금으로 연봉 받고 있어. 와, 억대 연봉을. 이런 국정원에서 돈 받고 간첩 증거 조작하다가 딱 걸리고, 그 다음에 어버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탈북자들 데모시키다가 딱 걸리고, 아유, 얼마나 민망해서. 그 인도네시아 외교관 호텔방에 들어가고 도둑질하다 걸리고, 아유, 미녀 여간첩, 군수뇌부와 내연의 관계 맺고 국가기밀 빼돌려. 그런데, 독자들이, 미녀라며! 그래가지고 그냥 여간첩 원정화 사건으로 바뀌고, 교수 간첩 사건 그랬는데, 경찰대 교수라 그래가지고, 그럼 간첩이 경찰을 가르친 거냐? 그랬더니 사라지고, 황장갑 목을 따러 하시다! 혹독한 훈련을 거치고 몇 년 동안 준비했는데, 대지신문에서 줄줄 불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빵 터졌다. 그러니까, 또 흐지부지 되고, 그 다음에 또 황장갑 목을 따러 하시다. 근데 벌써 죽어갖고 묻혔는데 목 따러 또 오고 막, 아이, 무슨 간첩이 이렇게 정보가 없어. 어젯밤 그 사건은 참 궁금해요. 도대체 영문으로 무슨 편지를 썼는지, 그 사람은 누군지, 진짜 간첩인지, 정말 그 사람들 국정원 직원들이 맞는 건지, 많이 궁금해요. 예. 북한의 직파 간첩, 2심도 무죄, 국정원 머쓱, 국정원 조사 때 진술,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하여간 뭐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간첩 사건 대다수가 다 무죄 나왔잖아. 올 2월달 기사네. 북한의 직파 간첩 2심도 무죄. 북한의 보위 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 모 씨, 또 다른 사람이구나. 홍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4부는 19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 2월 19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특수 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씨의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니까 자꾸 탈북자들하고만 막 데모하러 다니고 그러는 거야. 뭘 해도 안 되니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 씨가 혐의를 자백한 내용을 쓴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 핵심 증거들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 역시 수사 과정으로 볼 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합동신문센터에서 막 자백하라고 강요해가지고 자백서를 받아다 법정에 냈는데 법정 가가지고 그거 자백을 강요한 거에 또 꼰질렀구만. 또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이 형사법에 따라 홍 씨에게 고지해야 될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조사한 내용이어서 적법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앞서 1심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진실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반박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중점적으로 다퉜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기소된 이후 홍 씨가 법원에 혐의를 자백하는 듯한 내용으로 제출한 반성문도 납치 임무에 실패한 뒤 간첩 임무를 받고 잠입했다는 개략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탐지 수집하려던 국가 기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령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쓰여있지 않아 이것만으로 유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 씨는 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으로 북한 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달 뒤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2014년 3월 구속됐다. 야, 이거 3년 전 사건이네. 2014년 3월에 구속 기소됐는데 이게 지금 16년이면 3년 동안 구속돼 있었던 거야? 야, 3년 동안 이걸 조사를 받고 또 무죄. 야, 2014년 15년 2년이구나. 2년. 2년이나 구속돼 가지고 간첩으로. 야. 난감하네. 얼마나 난감하겠어. 국정원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난감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멋있는 국정원 보여주려고 이제 한밤에 PC방에서 영어로 편지 쓰는 단골손님 하나 잡은 것 같은데, 아니 무슨 간첩이 그래. 한번 국정원에서 털은 데를 또 가갖고 떡한 편지 쓰고 있다 잡히고 그래. 아유, 뭐 또 2년 뒤 3년 뒤에 뭐 무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은 없길 바래. 확실하게 하자.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같이 보고 싶은 기사는 워싱턴 포스트. 국제적으로 우리 국정원에 대해서 국제 언론은 어떻게 우리 국정원의 이 실체를 국정원의 능력을 특히 이제 우리 워싱턴 포스트라 그러면 사실 저기잖아요. 예. 이 워싱턴 포스트라 그러면 이제 미국의 약간 그 친공화당적인 언론인데 그 언론에서 우리 그 한국의 국정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궁금하죠? 네. 워싱턴 포스트. 한국 국정원 어쩌다 이 지경 됐나. 예. 이 워싱턴 포스트라는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인데, 이제 우리 국정원에 대해서 아주 정말 진심이 묻어나는 걱정. 한국 국정원 어쩌다 이 지경 됐나. 정말 절절한 어떤 동지애가, 절절한 동지애적인 어떤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제목이죠. 국정원이 잦은 실수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웃음거리로 전락하더니 이제 그 명성이, 이거 뉴스는 이제 언제냐면 올해 5월 13일 5월 13일 금요일 뉴스네요. 5월 13일 기사에 올해 2016년 5월 국정원이 잦은 실수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웃음거리로 전락하더니 이제 그 명성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들을 정확한 정보 수집보다는 국내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국정원의 행태가 국정원 실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외신으로부터 나오는 등 국제적인 명성을 국제적인 망신을 받고 있다. 최근 열린 북한의 당대회에서 국정원이 지난 개성공단 철수 직후 처형당했다고 발표했던 전 북한 인민군 참모총장 리용길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이 알려지자 국정원의 정보 능력에 대한 의문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미국 보수를 대표하는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국정원의 이 같은 실수에 대해 한국 국정원이 엉망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나 반기문 때문에 쪽팔린 거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나 아까 반기문 때문에 쪽팔린 마음의 상처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국정원 때문에 또 외국의 언론이 한국의 국정원의 능력이 엉망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은 국정원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예, 워싱턴 포스트는 11월 두 블란더스 민 사우스 코리아즈 스파잉 오페라처스 이즈 브로큰. 예, 모르겠어요. 모르는 얘기예요. 예, 잦은 실수는 국정원이 엉망이란 증거란 제목 자체가 코리아 스파이가 잦은 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엉망이란 증거냐? 쪽팔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정말 이렇게 썼을까?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두 블란더스 민, 이 블란더스는 의미하냐? 사우스 코리아스, 남한의 스파잉, 아파라처는 뭐냐? 뭐 이거니 브로크, 이게 망했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기사가 있긴 있네, 확실히. 기사는 일단 있는데 내가 이걸 다 읽으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방송을 못 마쳐. 이제 이 정도만 읽고, 예. 리영길 처형 군부 아파트 투기 탓 이러면서 보도를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리영길을 처형했는데 이게 군부가 아파트를 투기했기 때문이라고까지 보도했는데 뻥이었던 거지. 예. 군복을 입은 북한의 리용길 전 참모장 사진을 크게 실은 뒤 사진 설명에서 국정원이 처형당했다고 발표했던 리용길이 북한의 노동당대회에서 살아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직함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듭된 실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 국정원이 엉망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실수가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 정보를 확인하고 유포하는 방식, 그리고 정치적 행동을 일삼고 확실한 정보를 수집하기보다 체면 세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아온 국정원 요원들의 경향 등과 연관지어져 왔다고 분석하며 보수 정권 등장 이후 북한과의 교류가 끊겨 고급 정보를 취득할 길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이 워싱턴 포스트는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북한하고의 교류가 끊기면서 고급 정보를 취득할 길이 사라졌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박근혜 정권 대통령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에 의해 61년에 창설됐다며 국정원은 박정희의 정적들에 대한 감금, 고문, 그리고 살해 혐의와 연계되어 있다. 1979년 자신의 정보부 수장에 의해 박정희가 살해된 후 그의 후임자의 치하에서도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국정원의 범죄 행위를 열거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리용길 처형 외에도 김정일 사망, 4차 핵실험 등을 인지 못하는 국정원의 능력 부족을 꼬집으며 그동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정보를 유치시키기도 했고 전한 뒤 얄팍한 수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재앙을 가져온다는 조선일보의 사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나아가 정보원들의 뒤떨어진 정보 능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북한과 북한의 핵무기 탑재 미사일 추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의 첩보원에게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과 일본에도 이는 역시 중요하다며 미국, 일본 등 한국 동맹국들의 국정원의 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2012년 대선 개입, 간첩 조작, 국내 정치 개입, 민간 사찰 등으로 박근혜 정권을 제외한 정치권과 대다수의 한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국정원이 이제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고 있어 국가 이익을 지키기는커녕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망신주고 있다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네. 이건 또 뭐야. 진짜. 세월호 직원에게 음란물 영상까지 보낸. 야! 진짜, 씨.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의 부적절한. 이거 언제 뉴스야? 4월 15일?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의 부적절한 관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미디어 오늘이 입수한 청해진 해운 기획관리부장 김아무개의 휴대폰 포렌식 수사 자료에 따르면
김 씨의 휴대폰 주소록에 소속이 국정원으로 표시된 인물이 총 12명에 달했다. 국정원 요원의 신분에 대한 정보는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하는 국회에도 공개되지 않는 국가 기밀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일개 연안 해운업체인 청해진 해운 직원이 어떻게 12명이나 되는 국정원 요원의 연락처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외에도 청해진 해운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국정원 땡땡 실장 이름과 전화번호 역시 휴대폰 주소록에 있었는데 다만 김 씨의 휴대폰상에 소속이 기무사로 표시되어 있었다. 청해진 해운 기획관리부장 김 씨는 지난달 29일 청문회장에서 서땡땡을 아느냐는 질문에 저는 서씨라는 사람은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남이노후의 즉 세월호 도입 관련 업무 담당 연락처는 청해진 해운 문서에 운항관리 규정 심의 항목에 국정원 서땡땡 실장이 적시된 어머 잠깐만 아예 세월호를 도입하는 업무 담당으로 국정원 서땡땡 실장이 적시되어 있었다는 거네. 어?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특조위원들의 추궁이 있었다. 휴대폰 주소록에 있는 국정원 관계자 12명 가운데 정땡땡은 국정원 실장으로 나머지 11명은 국정원 동해항만 국정원 등으로 저장돼 있었다. 미디어 오늘이 국정원으로 고정된 1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본 결과 9개의 번호는 결번이었고 3개 번호는 신호는 같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세월호 도입 관련 업무 담당 연락처에 나와 있는 국정원 서땡땡 청해진 해운 관리기획부장 휴대폰엔 기무사로 저장. 이것은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자신은 기무사 소속이며 국정원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당시에 제가 저 항만에서 파견 나가 있었다며 청해진 해운 기획관리부장과는 업무협조상 아는 사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에 주소록에 있는 국정원 서땡땡 실장과 정땡땡 실장 그리고 참사 당시 청해진 해운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국정원 요원 하땡땡 씨를 당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하아무개는 세월호 참사 당일 14년 4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청해진 해운 직원 3사람에게 총 7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취재에서는 국정원 요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청해진 해운 김아무개 기획관리부장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정원으로 저장된 12명 가운데 A씨는 14년 1월 18일 오후 9시 15분 카카오톡으로 청해진 해운 기획관리부장에게 음란물 동영상을 링크하면 우리 딸이 지금 왔는데 이거 국정원으로 저장된 12명 가운데 A씨는 14년 1월 18일 오후 9시 15분 카카오톡으로 청해진 해운 기획관리부장에게 음란물 동영상을 링크하면서 한번 같이 갑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날인 19일 정호경에는 오늘 점심은 초밥으로 라는 메시지와 함께 역시 동영상 링크를 보냈는데 이 링크 주소를 클릭해보니 2명의 나체 여성이 등장해 몸 위에 초밥을 올려놓고 음란 행위를 벌이는 장면이 나왔다. 진짜 씨. 야! 아유 진짜 내가 지금 이런 애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야? 어? 내가 지금 이런 애들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청해진 해운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내부 문서에 의하면 14년 1월 20일 국정원 미팅이 있었다. 18일 19일 국정원 요원이 이들 메시지를 보낸 의도가 접대 요구는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음란물 링크를 보내면서 이런
그 나체 초밥을 먹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냐? 음란물 링크를 보낸 국정원 요원은 13년 12월 25일부터 14년 2월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들이 단순히 퍼다 나른 글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메신저 기능상 상대방을 지정해서 보내야 한다는 점과 그 내용이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도 민망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국정원 직원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둘이 사귄 건 아니겠지?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의 관계가 의혹의 대상에서 오른 것은 14년 5월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에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에 국정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참사 후 석 달여간 지난 14년 7월 복원된 세월호 선내의 노트북 속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정원은 세월호의 보안 측정에만 참여했을 뿐 청해진 해운과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부인해왔다.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 역시 국정원은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 작성 승인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청해진 해운 측이 선박 테러 피납 사건에 대비하여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참사 당시 14년 4월 16일부터 17일 청해진 해운 직원 3인에게 7차례 전화를 걸어 3차례 통화를 한 사실, 참사 발생 수년 전부터 잦은 접촉을 해왔고 청해진 해운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해온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세월호 선사와 국정원의 관련성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도입 당시 입항 사실을 미리 보고하지 않아 청해진 해운이 국정원의 눈밖에 났고 이로 인해 한 달간 보복성 대기점검을 받았다는 증언과 함께 해양사고 보고개통도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에 만들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이 보안 측정을 위한 일시적인 접촉이나 단순히 해양사고 보고를 위한 비상연락 차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계속 드러나면서 이후 이 같은 유착 관계 배경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4월 15일 날 나온 거야. 총선 직후에 나와서 내가 쉬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이 뉴스를 못 봤구만. 또 이런 뉴스도 있다면서요. 세월호 구조정. 세월호 때 유일하게 혼자 왔던 구조정에 CCTV가 없다고 이제까지 목포해경이 주장해 왔는데 발견됐다며. 세월호 구조정에 CCTV가 없다고 이제까지 주장해 왔는데 그것도 발견이 됐대요. 이제까지 목포해경이 거짓말해왔다는 게 들통이 난 거야. 그 관련 뉴스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가 막히죠. 그죠? 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안 되나요? 아, 누가 안 된댔어요? 누가 안 된댔어? 반기문이 주장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그걸 물어? 반기문한테 가서 물어봐. 아니면 대한민국 한국 개신교 신자들 혹은 박근혜 지지자들한테 한번 물어봐. 왜 나한테 묻고 지랄이세요? 나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어. 아니 내가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한 반기문 그랬는데 아니 찬성하면 안 돼. 내가 찬성하면 안 된다 그랬어? 왜 나한테 시비질이야? 사실 자체인데. 진짜 지랄들이야.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 너네. 이 동성애 찬성한다고 박원순 죽이기로 이제까지 애써 왔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당황스럽지? 막 박원순 죽이고 반기문 띄우려고 애썼잖아. 그러면서 문재인과, 반기문 1등, 문재인 2등, 안철수 3등 이렇게 개뻥치면서 오세훈 4등이라고. 아휴, 어디서 천하의 그런 진짜 들떨어진 거짓말을. 그리고 근데 망치부인 제목으로 딱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막 미치겠지. 당황스럽고. 니네 입장 알겠어? 자, 일단 국정원 약 올리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심각한 기사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예. 사실은 이제 내가 어제 조금 마음이 좀 아픈 일이 있었어요. 예. 내가 이제 총선 전에 문재인이 호남에 간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잖아. 내가 총선 전에 문재인 호남 간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호남에서 참패하는 일이 벌어지면 문재인을 씹어먹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거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러면서 호남에서
문재인이 호남을 방문해서 지지율이 올랐는데 내가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어저께 듣고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러나 실망감?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제 그 소위 문재인더러 호남을 가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문재인이 가기 전과 후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랐다 이거잖아. 그럼 여론조사 믿는 거야? 그럼 반기문이 1등이란 여론조사도 믿겠네? 응? 반기문이 1등이란 여론조사도 믿는 거야 그럼? 문재인이 2등이고 반기문이 1등이라는데 그거 믿는 거야? 여론조사가 문재인이 가서 올랐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호남에서 다 국민의당이 됐으면. 그 다음에 나한테 누가 뭘 보냈냐면 그 사전투표 결과하고 본 투표 결과하고 비교해봤을 때 본 투표 결과에서 그 더민주의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문재인 효과라는 사전투표 당시에 문재인이 갔고 그로 인해서 역풍이 불어서 국민의당이 압도적으로 표를 얻은 거라고 그걸 해석을 해야지. 사전투표 때보다 본선거에서 더민주 투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문재인 효과래. 미치겠어. 이분 혼잣말 개 오지는 듯. 그래요? 좋단 얘기지? 문재인 효과로 문재인이 너무 늦게 가서 그렇게 됐다는 거야. 김종인이 그걸 못 가게 해서 문재인이 늦게 가는 바람에 호남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지. 내가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그래도 나를 참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전해줬거든. 아직도 그런 주장을 미권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대요. 내가 너무나 속이 상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서 걔네들의 주장은 그거야. 내가 박원순을 지지하기 때문에 내가 박원순을 대선 후보로 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문재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거다. 개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확 열받아가지고 씨발 계속 저렇게 얘기할 거면 진짜 그냥 박원순을 확 지지해버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뭐라고 그러든 박 시장을 지지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그냥 아예 대놓고 내가 박원순을 지지한다고 해버려야 되겠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봤자 안 믿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차라리 아예 그래 나는 박원순 지지한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 안티 문재인이다. 입장을 정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딱 그 결론에 도달하니까 얘네가 노린 게 이거구나. 얘네가 노린 게 내가 안티 문재인이 되는 거. 내가 문재인한테 등 돌리는 걸 계속 노력하고 있구나. 지금 미권스가 뭐야? 국정원 직원들이 저기 활동했던 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열받아서 그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는 그 무지랭이 새끼들한테 열받아갖고 문재인한테 등 돌리기를 바라는 거구나. 그래서 문재인이 대선 레이스에서 내가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 야권 지지층이 분열되고 그래서 야권 대선 레이스가 바람 빠지고 그걸 지금 바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렸는데 근데 오늘 내가 이 기사를 본 거야. 문재인의 확장성을 막는 친노포비아의 실체. 이게 이제 시사인 기사인데 이 기자를 밤새 괴롭혔다며.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 기사를 가지고 밤새 욕을 했다며.
문재인의 확장성을 막는 친노포비아의 실체. 총선이 야권의 동반 승리로 끝났는데도 야권 내부의 증오와 적대는 깊어가고 있다. 갈등의 한가운데에 더민주 열혈 지지자들이 있다. 표의 확장성에 대한 고민 없이 지지자들끼리 열광하는 정치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문제 제기에 동의해요. 예. 총선 후에도 총성이 그치지 않는다. SNS에서, 인터넷 댓글창에서, 여의도 술자리에서 총성은 점점 크게 들린다. 4.13 총선이 야권의 동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야권 내부의 증오와 적대는 더욱 깊어가고 있다. 국민의당 지지한 약속대로 호남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문재인 전 대표가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공격하고, 더민주 지지자는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되느니 박근혜 대통령이 연임하는 게 낫다고 치받는다. 급기야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를 향해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행사에 오지 말라고 주장하는 더민주 지지자까지 나타났다. 국민의당이 친노 세력을 패권주의자로 몰아갔다는 이유에서다. 익숙한 싸움이니 그냥 넘어갈까? 하지만 최근 양상이 좀 달라졌다. 총선 전 야권 내전의 핵심 주체가 문재인과 안철수 지지자들이었다면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갈등 전선이 더민주 내부에서도 자리를 잡는 모양이다. 굳이 도식화하면 또다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다. 이 갈등 구도에서 반문재인 진영의 한 축으로 김종인, 이종걸, 박영선, 이철이 같은 정치인이 등장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 어려운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김종인, 이종걸, 박영선, 이철이를 묶어서 또 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또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상한 일이다. 더민주 열혈 지지자에게 눈에 가시 같았던 안철수 의원과 호남 지역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당했음에도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지난 2월 정동영 전 장관이 결국 국민의당에 합류하자 문재인 전 대표가 잘 됐습니다. 구도가 간명해졌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다르다. 문 전 대표의 발언은 비단 선거 구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반노 진영의 선봉장들이 사라졌음에도 친노 대 비노 구도는 되살아났다. 갈등을 촉발시킨 쪽이 누구인가 논란이 분분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갈등의 한가운데 더민주 지지자, 특히 문재인 열혈 지지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누가 뭐래도 최대의 정치 고관여 집단이다. 진보 성향이 뚜렷하면서 정치권 사정에 박다. 여론전에도 능하다. 일부 진보 성향 팟캐스트에서 쟁점에 불을 붙이면 이들이 SNS 공간에서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이슈를 이끌어왔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은 지난 3월 중순 정청래 의원 컷오프 사건 때부터다. 이들은 컷오프 결정 직후 곧바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박영선 의원과 이철이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목했다. 팟캐스트 EJ는 컷오프 직후 박영선 의원이 이철이 본부장에게 SNS 여론은 안 좋을 거야. 그런데 휘둘리면 안 되라고 공개 행사장에서 말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발언을 근거로 정청래 의원 컷오프에 둘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거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박영선 의원과 깜짝이야. 박영선 의원과 이철이 본부장은 펄쩍 뛰었다. 박영선 의원은 오히려 자신이 정청래 의원 컷오프에 반대했다며 위 대화가 앞뒤 맥락을 자른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이철이 본부장 역시 총선 기획 체계상 자신은 그런 입김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글을 발표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EJ 측에 반론 보도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논란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렀지만 위 대화 내용 이상의 후속 사실은 뭐야? 누구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 보셨죠? 화면이 쭉 내려가는 거. 뭐 이게 배너 오류다라고 얘기할 거면 좀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배너 오류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 그래, 배너 오류겠지. 배너 오류라고 넘어가자. 자. 이 발언을 근거로 정청래 의원 컷오프에
둘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과 이철희 본부장은 펄쩍 뛰었고 박영선 의원은 오히려 자신이 정청래 의원 컷오프에 반대했다며 대화가 앞뒤 맥락을 자른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이철희 본부장 역시 총선기획단 체계상 자신은 그런 입김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글을 발표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EJ 측에 반론 보도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논란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렀지만 위 대화 내용 이상의 후속 사실은 나오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엉뚱한 그 짜깁기한 그 발언 딱 그거 말고 다른 근거가 나오지 않았어. 박영선 이철희가 정청래를 잘랐다는 그 뒤에 추가로 나온 증거 있어요? 박영선 이철희가 정청래를 잘랐다는 근거가 추가로 나온 게 있냐고. 없어. 한때 박영선 의원과 가까운 김기식 의원이 컷오프된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공천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김종인 비대위는 정청래 의원과 가까운 손혜원 당 홍보위원장을 공천했다. 박영선 이철희 공천 개입 논란은 결국 의혹 제기 수준에서 일단락됐다. 아무 근거가 없었던 거야 결국. 그러나 파문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각종 SNS에서는 박영선과 이철희 등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이야기가 줄을 잇는다. 정청래 컷오프 개입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둘을 사쿠라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재벌개혁 저격수라는 게 박영선의 별명이었어요. 차세대 더민주 간판 스타, 이게 이철희의 별명이었는데 이렇게 불리던 두 정치인은 순식간에 비호감 인사로 전락했다. 김종인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더민주 일각에서 김종인 당대표 합의 추대설이 나오면서 임계점을 넘어서는 분위기다. 몇몇 팟캐스트에서 김종인 특집을 잇따라 내놓는 등 십자포화에 들어갔고 SNS 공간에서도 김종인 대표에 대한 비난 일색이다. 일부 더민주 지지자들은 김종인 대표를 거론할 때마다 국보위 출신이란 수식어를 붙이기도 한다. 총선 전 국민의당이 김종인 대표를 비판할 때 썼던 방식을 더민주 지지자들이 따라하는 것이다. 얘네들은 진짜 더민주 지지자일까요?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 상당한 실책을 범한 건 사실이다. 셀프 공천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비례대표 칸막이 공천으로 당원 당규를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신의 합의 추대 논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노역이라는 비난도 자초했다. 어떤 면에서는 독재에 가까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하다. 내가 그래서 김종인한테 정권을 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 문제는 김종인 대표를 공격하는 이들이 주로 문재인 열혈 지지자라는 점이다. 여기서 묘한 모순이 발생한다. 다 알다시피 김종인 대표를 삼고초려한 끝에 모셔온 건 문재인 전 대표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지금. 얘네들이 김종인 까면서 주장하는 내용이 김종인을 문재인이 데려온 게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문재인이 삼고초려해서 김종인을 데려온 게 신의 한 수라고 떠벌리더니 김종인을 문재인이 안 데려왔대. 뭐야 지금. 이 초딩들도 아니고 초딩이 어그로 끄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거리야. 거기다가 전권을 약속했고 절대 신뢰 관계임을 여러 차례 문재인 대표가 강조했어. 비례대표 공천 파동 때도 문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의 자택까지 찾아가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다. 대권 제수를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절실한 것은 표의 확장력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이 왜 김종인을 데려왔는가? 그건 중도 세력을 자기 표로 더 하려고 데려온 건데 진보 대 보수가 1대1로 맞붙은 2012 대선 때 뼈저리게 느꼈다. 무당파를 끌어안지 못한 채 범진보의 지지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체감했다. 실제로 대표 취임 이후 그는, 즉 문재인은 유능한 경제정당과 튼튼한 안보를 자신의 대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보수 세력이 물씬 풍기는 경제전문가 김종인을 비대위 대표로 영입한 것은 대권 재도전 가도에서 던진 승부수였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문재인에게 김종인의 진짜 가치는 총선 이후부터라는 이야기다. 문재인이 실제로 김종인은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할 일이 있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그런데 문재인 지지하라고 떠든 애들이 아니래. 도대체 문재인 지지하는 거 맞냐? 정치 고관여층인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런 맥락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김종인 공격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 친노 인사로 분류되는 한 더민주 당직자는 이렇게 말했다. 원칙과 신념의 문제다. 김종인 대표 취임 이후 우리 당에서 민주주의와 진보가 사라졌다. 총선 전부터 부글부글 끓었는데 이제는 묵과할 수 없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당에게 어떤 지지자가 표를 주겠나.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의 뜻을 받아들일 거라고 본다. 문재인 대표가 선택한 노선이잖아. 방제가 궁금하면 제 방송 보세요. 문재인 대표가 선택한 노선인데 이게 원칙과 신념의 문제다. 그럼 문재인을 버려. 지금 김종인을 데려온 게 누구야? 문재인이잖아. 그럼 문재인을 버리겠다는 거야? 뜻밖의 반응이었다.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이 사실상 문 전 대표를 지지자들이 사실상 견인하겠다는 이야기다. 다른 말로 내가 그랬잖아. 얘네는 반문이라고. 내가 뭐라 했어? 친노 비문. 친노이지만 문재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얘기했어 안 했어? 내가 선거 전에 3월 달에 그 얘기를 했잖아. 정청래니 이해찬이니 이런 사람들은 친노 비문이다. 친노이지만 문재인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거는 문재인을 죽이려는 거죠. 이런 의견이 내 힘을 실릴 경우 문 전 대표 행보도 꼴 공산이 크다. 지지층의 요구와 후보의 구상이 엇박자가 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만약 문 전 대표가 김종인, 박영선, 이철희 등을 모두 포괄하는 무지개 대선 캠프를 계획한다면 지지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데요,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국민 경선에서 후보가 됐어. 누가 흔들었는 줄 알아요? 노무현 지지자들이 흔들었어. 노무현 지지자들이 동교동이 안 도와줬다고. 그때 동교동은 하나갑을 밀었거든. 근데 이제 하나갑이 떨어지고 문재인이 되니까 동교동에서 좀 시비를 걸었어. 그게 동교동이 밉다고 나가자고. 이번에 국민 경선으로 뽑힌 노무현더러 나가자고. 2번 필요 없다고. 2번은 동교동한테 주고 우리 나가서 12번이든 13번이든 다른 번호로 선거 치르자고. 그러면서 지랄을 했어. 내가 볼 때 걔네들이 지금 이 논란을 주도하고 있는 주범이라고 보여.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실 처음에 김근태 의원의 복지론을 이해 못했어. 그러다 나중에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공부하자. 근데 쌩까는 거야 얘네들이. 쌩까고 한미 FTA를 당론으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지랄을 하고 걔네들이 그랬어.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고립시켜간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진보 세력을 전부 다 짓밟아버린 거야.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로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다 등 돌리게 만들었어. 민노당 지지자들 그래서 떠나간 거야. 얘네들이 자기네들만 진짜 노빠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비판적인 지지를 할 수도 있잖아.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으로서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마디만 하면 짓밟아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고립된 거야. 나중에는 완전히 혼자서 그 자기네들만이 진짜 친노라고 주장한 노빠라고 주장하는 애들 때문에 정상인들이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어. 그래서 그렇게 고독하게 죽어가게 됐던 거야. 근데 지금 얘네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얘네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 대구 수성갑에서 야권의 승리를 일궈낸 김부겸 당선자는 최근 한 강연에 나선 뒤 봉변을 겪었다. 몇몇 언론이 친노 세력이 당내에서 마찰을 일으켰다는 제목으로 그 강연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보도를 접한 이들은 분개했다. 한나라당 출신 김부겸이 친노를 씹으며 대권을 노린다는 유의 글이 인터넷 공간을 도배했다. 누군가가 이걸 유도하고 있어요. 주도하고 있어. 김부겸을 일컬어 대구의 조경태라고 비아냥거릴 정도였다. 그래서 얘네들이 노리는 건 박영선도 죽이고 이철희도 죽이고 김부겸도 죽이고 다 죽이는
전부 다 죽이는 게 목적이야, 얘네는. 사실관계는 이랬다. 이 강연에서 김부겸 당선자는 계파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내에서 진보적인 스펙트럼에 속하는 이들 가운데 노 대통령과 함께했던 이들이 많고 그런 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치적 지향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다. 다만 다를 뿐이다라고 이런 답을 했다. 친노가 당내에서 마찰을 일으켰다는 제목은 악의적이었다. 김부겸 당선자 측 한 인사는 언론의 제목 장사야 그렇다 치고 제대로 내용도 확인해보지 않고 같은 당 정치인을 조리돌림하는 일부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더민주의 또 다른 당직자는 조금이라도 자신들을 비판하면 온갖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 상대방을 작살내는 행태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친노 포비아란 말까지 생겨났다. 일부 열혈 친노 세력에게 공포를 느끼는 정치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에서 중립지대에 속한 한 당직자는 최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동안 나는 친노 패권주의가 허구라고 생각했다. 19대 총선 때 한명숙 대표 측근이 대거 공천된 정도를 빼면 실제로 이거다라고 비판할 거리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친노 세력이 일사불란하게 비주류와 김종인 대표를 융단 폭격하는 것을 보며 이런 게 친노 패권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지지자들이 친노 패권주의의 프레임을 공고화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당내 비주류에게는 지난해 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10만 당원도 존재도 공포다. 이들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더민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입당한 이들이다. 대다수가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일 것으로 보인다. 호남 당원의 탈당으로 당의 무게추가 주류 쪽에 쏠린 마당에 신규 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당내 권력 지형이 기울어지리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더민주 전당대회는 친노들의 동무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주류에 속하지 않는 정치인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선택지는 거칠게 정리하면 두 가지다. 주류를 따르거나 당을 박차고 나오거나. 전자를 택한다면 주류의 주장에 타협하거나 침묵하게 된다. 그럴 경우 당의 외형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표의 확장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후자의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 사석에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고 말한 정치인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 이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강력한 지지자에게 둘러싸인 채 서서히 고립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이유야. 안철수를 잃고 호남을 잃고 당내 비주류마저 등을 돌린 뒤에도 문 전 대표에게 대권의 길이 열릴까?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말처럼 친노는 아프고 슬픈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노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상처를 지닌 이들끼리 뭉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특유의 배타성을 길러왔는지도 모른다. 친노 패권주의라는 정치 공격을 오랜 시간 견뎌내면서 배타성은 더욱 견고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들이 지금 야권의 최대 정파이자 제1당의 주류라는 점이다. 역대 정치사에서 보듯 포용력을 잃은 주류는 생명이 길지 않다. 지지자들끼리만 열광하는 뺄셈의 정치로는 10년 만의 정권 탈환도 무망할 수 있다. 아니 방 제목을 왜 바꾸라고 지랄이야. 방 제목을 왜 바꿔? 방 제목을 왜 바꾸라고 지랄이냐고. 아니 내가 방 제목에서 뭐 누구 욕했어? 반기문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건데 왜 방 제목 바꾸라고 지랄이야? 당황스러워? 아니 내가 무슨 비판을 했냐 지지를 했냐. 왜 제목을 바꾸라고 지랄이야? 이 빨갱이들아 이거 봐요. 예, 지금 제목 바꾸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국정원이야. 나더러 빨갱이래잖아. 이 좌익교수가 나한테 빨갱이년이라고 욕한 거 아니야. 너네 국정원인 거 지금 커밍아웃 하는 거야? 아니 방제를 왜 바꾸라고 지랄인데. 아니 내가 방제해서 뭐 비판했어? 있는 사실 그대로인데 팩트를 그대로 얘기했는데 왜 지랄 들이세요? 예. 정민아웃. 예. 지금 국정원이라는 것을 정민아웃. 예. 국정원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왜 제목을 바꾸라고 그래? 제목이 뭐? 내가 반기문 욕했어요? 여기서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한 반기문 느낌표 2개. 이게 욕을 한 거야? 아니면 지지를 한 거야? 그냥 있는 팩트. 반기문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했다. 팩트인데 왜 제목을 바꾸라는 거야? 사실 그대로를 썼는데, 본론으로 가서, 자, 지금요, 제가 볼 때는요, 얘네들 수상해요. 자기네들이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문재인을 죽이고 있는 얘네들의 정체가 뭐냐는 거야.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고립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에 힘을 뺀 게 쟤네들이야. 근데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문재인이 지금 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중도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김종인, 박영선이랑 손을 잡은 건데 지금 문재인이 박영선을 잡기 위해서 김종인을 데려온 거잖아. 내가 그게 설명했죠. 문재인이 왜 김종인을 데려왔냐? 박영선 잡으려고. 왜? 박영선이 소위 영향력이 있었어, 당에서. 박영선이 만약에 안철수한테 넘어갔으면 수십 명이 따라가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박영선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김종인을 데려왔단 말이야. 즉 문재인에게는 박영선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박영선, 이철이 죽이려는 놈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뭐냐고. 문재인을 죽이는 거야? 아니면 문재인을 고립시키는 거야? 문재인을 고립시켜서 그래서 대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야? 결국은 간접적으로 안철수를 돕기 위한 거야? 얘네 목적이 내가 볼 때 고립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랬잖아. 이것들 하는 짓거리가 수상한 게 맨 처음부터 내가 문재인이 당대표 나가면 안 된다. 문재인이 당대표 나가면 박지원 측에서 호남 홀대론이라든가 이런 걸 내세우면서 친노 비노 구도로 갈 거다. 그러면 문재인의 적이 반이 된다. 그래서 문재인이 당대표 나오면 안 되고 문재인이 완전히 승세를 잡은 다음에 제3후보에게 양보해야 된다. 그래야 문재인은 자기의 힘을 지키면서도 친노 비노 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냐? 그때 제3후보가 이인영밖에 없었고 이인영이 비열한 인간이라서 찍어줄 수가 없었대. 그래서 자기네들이 문재인 찍었다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 당대표가 됐어. 나는 당대표를 반대했지만 문재인이 당대표가 됐으면 문재인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민주당이 성장하길 바랬어. 그런데 제일 먼저 정청래가 뭐 했어요? 주승용한테 시비 걸었잖아. 아니지. 정청래가 제일 먼저 문재인한테 깠잖아. 기억나죠? 정청래가 한 일이 뭐야? 문재인 이승만 박정희 묘역 같다고 비판하는 글 썼잖아요. 그게 정청래가 한 일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당을 수습하고 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4월 재보선 끝난 다음에 주승용이가 막 문재인한테 들이댔어. 그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주승용더러 왜 공갈 치냐고. 그러니까 주승용이 싹 웃으면서 나가가지고 당무 거부하고 지랄 연병을 해서 김한길이가 막 언론에다 흘리면서 친노 대 비노 구도로 넘어갔잖아. 히틀러 얘기하면서. 그래서 친노 비노 구도로 가면서 완전히 최고위원회가 봉숭아학당이란 욕까지 먹어요. 그래서 문재인 당대표가 정청래를 당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했어. 그래서 정청래가 당윤리위원회 윤리위원들한테 제재 조치를 받은 게 1년 동안 당무정지. 그게 5월이었어. 그래서 그때 이미 정청래는 그때 공천을 못 받게 된 거야. 근데 정청래가 자기가 억울하다고 막 주장을 해서 당무정지를 6개월로 줄인 거야. 6개월로 줄였지만 이미 5월 달에 얘는 공천 줄 수 없다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공천을 못 받은 건데 박영선, 이철이가 자기의 공천 안 줬다. 그런 소리를 한 거 아니야. 결국 문재인의 결정이었어요. 정청래가 공천을 못 받은 건 문재인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청래가 못 받은 거야. 근데 문재인을 까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자기 편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가상의 적으로 박영선 이철이를 찍은 거 아니야. 정청래가 그 뒤로 박영선 이철이가 자기 잘라냈다는 증거 낸 거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래. 나한테 확실하냐고 묻는 사람들, 정청래가 박영선 이철이가 자기 컷오프 시켰다라고 주장한 근거 된 거 있냐고. 증거가 없어. 이제까지 나온 증거가 없어. 확실한가요? 라고 묻는 사람, 뭘 확실하냐고 묻는 거야. 그거 보여줘요? 문재인, 정청래 최고위원회 출석 정지, 사실상 직무 정지. 이 기사 몰라? 이 기사 모르냐고. 박영선 동성애법 발언은 또 왜 또 여기서 시비를 걸어.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한 건 박영적이라니까, 반기문이라니까. 문재인, 정청래 최고위원회 출석 정지. 사실상 직무정지. 정 최고위원 자숙한다고 했는데 자숙의 내용이 미진하다. 유은혜 대변인 무기한 정지, 출당 문제는 논의 안 돼. 이게 언제 기사냐면 작년 5월 13일 기사예요. 작년 5월 13일에 문재인이 정청래 출석을 정지시켰다니까. 이 기사 알아 몰라? 이거 처음 보신 분? 이거 지금 처음 보신 분? 지금 정청래를요, 직무 정지시키고 출석 정지시킨 게 문재인의 결정이야. 처음 봤어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막말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출석을 정지시켰다. 문재인의 결정이야. 사실상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아니 왜 내 의견을 물어. 반기문이 찬성했다는데. 계속해서 지금 논점을 흐리고 싶은 거지.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 뒤 정청래 최고위원회 출석을 정지시키겠다. 그리고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건에 대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다. 윤리심판원에서 조속하게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게 진실이에요. 르미에르 문님, 지금 처음 보신 거죠? 지금 처음 보신 거죠? 알았어. 지금 제목 얘기를 계속 시비 걸면서 너네 이거 조금 있다가 내가 뭐 강퇴한 거에 대한 불만이야? 저기 반기문 동성결혼 합법화 다시 얘기할게. 반기문의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줄 테니까 지금 이 기사에 집중 좀 해봐. 야, 너네 인피니트 컴백 무대에 인피니트부터 나오는 거 봤어? 요즘은 누가 주인공이야? 야, 뭐 무슨 그룹이 컴백 무대 하는데 그 그룹이 맨 처음부터 나오냐? 맨 마지막에 나오지? 기다려. 왜 제목을 바꾸라고 지랄이야? 야, 그럼 인피니트 컴백 무대인데 그럼 가서 제목 바꾸라고 그래. 지랄들이야. 자, 내용에 집중해. 왜 너네 이제까지 물타기 하다가 요것도 내가 밝혀내니까 당황스럽지? 이 기사 지금 처음 보신 분. 진짜. 문 대표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를 한 뒤에 정청래 최고위원회 출석을 정지시키겠다. 그리고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건에 대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다. 윤리심판원에서 조속하게 결정 내려주기 바란다. 문재인의 결정으로 정청래가 윤리심판원에서 처벌받은 거야. 출석 정지당했고. 근데 왜 이걸 박영선 이철이 탓을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 기사가 언제 거냐면 작년 5월 기사예요. 이번에 정청래가 컷오프 된 게 이 사건 때문이라니까. 주승용한테 공갈 발언하면서 당 최고위원회 쑥대밭을 만든 것 때문에 그 윤리심판원에 제소되고 그리고 문재인이 출석 정지시켜버린 거야. 그 기사 못 본 거죠. 그냥 그런 기사들 못 본 상태에서 지금 정청래를 편을 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러 정청래도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이 결정을 내린 건 문재인인데 이 결정을 내린 게 문재인인데 일부러 문재인 지지자들을 속인 거야. 그렇잖아. 이게 작년 5월이라니까요. 이번에 정청래가 공천 못 받은 이유가 이때 윤리심판원에서 1년간 당무정지 처분을 받아. 1년간 당무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건 공천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 못 받은 건데 그걸 마치 박영선 이철이가 자기를 컷오프 시켰다. 근거도 없이. 근데 그걸 믿으면서 지금 날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청래 지지자들이. 지금 저게 언제쯤이지라고 묻는 님들 보여줄게요. 작년 5월 13일 기사라니까. 작년 5월 13일의 기사이고 문재인이 정청래를 최고위원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그리고 윤리심판원에서 그 조속하게 결정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안 믿는 거야. 이걸 안 믿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문 대표 지지자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정청래 지지자들이지. 자격 상실이었다니까요. 문 대표는 정 최고위원은 분명한 자숙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거 봐봐. 정청래가 분명히 자숙할 필요가 있다. 본인도 자숙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했는데 스스로 밝힌 자숙의 내용이 미진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그 당시 문재인의 평가야. 문재인의 발언. 문 대표의 발표 직후 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참석은 하고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는데 어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발언 자제가 아니라 참석을 하지 않고 정치적 발언이나 공개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며 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묵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에 자숙의 의미가 미흡하다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원회 회의 출석 정지는 지금까지 오해와 우려를 키운 것에 대한 충분히 사과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무정지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석 정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출당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정 최고위원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모르고 있으며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대변인은 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출석하면 제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출석 정지라는 의미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정치적 징계에 대해 정치적으로 본인이 잘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리고 윤리심판원에서 1년간 당무정지. 그 얘기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거야.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내가 문재인을 씹어먹는다 그랬다. 그 얘기만 지금 강조한다며.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망치부인 팬이었는데 망치부인이 문재인을 씹어먹는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망치는 박원순을 지지하기 위해서 박원순을 지지하려고 일부러 문재인 씹어먹는다 그랬다. 그러고 돌아다닌대. 기가 막히는 거야. EJ 당직자 문제 그거 모르세요? 정청래가 EJ에 나와서 EJ에다가 박영선 이철이가 자기 컷오프 했다라고 얘기한 거 자기라고 밝혔어요. 당직자가 따로 없었어. 나 맨 처음부터 알았어 그거. 여러분 내가 그 사과도 했는데 몰라요? 사실은 내가 맨 처음부터 그게 정청래가 EJ에다가 알려줬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그러면 정청래가 너무나 바닥이 드러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가 정청래 민망할까봐 가상의 당직자를 만들어서 걔를 욕하게 한 거야. 자기가 자기 컷오프 됐다고 EJ에다 거짓말한 거잖아. 박영선 이철이가 자기 컷오프 시켰다라고. 그러면 정청래를 뭐로 보겠어? 그럼 정청래를 좋아했던 이 더민주 지지자들이 이탈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가상의 당직자가 있다. 그놈이 프락치다.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내가 정청래를 살려준다고 내 딴에 했는데 뭐 나를 고소하고 싶다며. 나를 고소하고 싶고 나한테 서운하다며.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본인이 총선 전에 내가 그 프락치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정청래가 사실 이재에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다 얘기하면 너무 정청래 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아. 내가 일부러 말을 돌린 거야. 거짓말 한 거야. 다른 당직자가 있다고. 그런데 그걸 나중에 자기가 이재에 나와서 총선 직후에 자기가 그랬다고 밝혔어요. 예. 이재의 호외 제보는 정청래다. 이렇게 자기가 밝혔어. 이재에 나와서. 그리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사과가 아니라 나한테 서운하다고 그랬다며. 그러면서 이재의 지지자들이 나한테 사과하라고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과했잖아. 가상의 당직자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사과를 했어. 어이가 없지? 나한테 이재의 지지자들이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그 당직자가 있다는 거짓말했다고 사과하라 그래서 내가 사과했어. 그래서 내가 사과한 대신 박영선 이철이가 정청래 컷오프 시켰다라고 선거 직전에 더민주 낙선운동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런 거지. 이걸 몰랐죠. 네. 사과를 왜 하냐? 사실을 말한 건 아니니까요. 예. 제가 사실을 말한 건 아니니까. 예. 내가 일부러 당직자라고, 가상의 당직자가 있고, 그게 프락치다. 더민주 낙선운동을 시키는 가상의 프락치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청래는, 그때 그 불만으로, 정청래가 직접 출연한 건 아니고, 이 작가가 밝혔다. 예, 정정할게요. 직접 출연한 게 아니라 이 작가가 밝혔답니다. 이재희에. 정청래한테 들었다고. 내가 그때 어떤 제보를 받았냐면 그 이 작가가 옛날 방송에서 자기가 통화하는 당직자는 정청래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정청래한테 듣고 사고를 쳤구나라고 내가 알았어. 근데 이재희도 살리고 정청래도 살려야 되니까 내가 정청래도 체면 세워주고 이재희도 속은 걸로 하려고. 그래서 내가 가상의 당직자 얘기를 한 거야. 어쨌거나 사실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내가 사과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걸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이재희 지지자들이.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재희에서 중요한 건 선거를 앞두고 더민주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유포된 거잖아. 박영선 이철이가 정청래를 컷오프 시켰다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됐잖아. 그 방송을 통해. 그러면 그 방송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되잖아. 사과 없었어요. 예. 허위사실을, 선거와 관련한 후보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야. 정청래는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걸 수가 없어. 그러나 박영선 이철이는 명백히 후보였어요. 그럼 이거 선거법 위반이야.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네, 나한테 섭섭하다고. 뭐, 섭섭할 수 있죠.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때 그냥 까놓고, 정청래가 이재희에, 제보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릴 걸 그랬어. 근데 그때 난 내 딴에는 정청래가 너무나 바닥을 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살려둬야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돌려 말했는데 예. 그냥 사실대로 얘기할 걸 그랬나 봐. 네. 어쨌거나 가상의 당직자를 만들어서 그때 시청자들의 분노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저는 그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쓸데없는 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청래가
EJ에다가 그렇게 말을 한 거다. 근데 근거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 하여간, 그래서 지금 나에 대해서 그 정청래 지지자들이 반감이 그렇게 많다며.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자기네들이 잘못한 부분은 절대 얘기 안 해. 뭘 핑계로 삼냐? 망치 부인이 문재인 씹어먹는다 그랬다. 여러분, 제가 망치 부인이 문재인 씹어먹는다는 얘기 왜 했어요? 호남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고, 그로 인해서 역풍이 분다면, 그래서 이 더민주가 패배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 얘기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더민주가 1등을 해서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내가 문재인더러 호남 가지 마라. 호남 가서 그렇게 마지노선 긋고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대권 가도해서 그게 결정적 치명상이 될 거다. 호남 간 게.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어이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보낸 거 아니야. 그래놓고 거기서 마지노선을 그어라. 배수진을 쳐라.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호남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발언을 하게 했어. 지금 그걸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야. 호남의 국민의당이.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 가지 말라고 그런 내가 잘못한 거냐? 가라고 그런 놈들이 잘못한 거냐? 여러분한테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내가 그때 문재인이 호남 가면 안 됐다라고 얘기했던 내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문재인더러 호남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하라고 한 놈들이 잘못한 거냐? 누가 더 문재인을 위한 거냐? 문재인이 안 갔으면 안 가서 졌다라는 핑계를 대고 나중에 호남에 가서 끌어안고 풀 수가 있지만 가서 지면 그대로 문재인이 완충지대 없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압도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가지 말라 그랬던 거야. 근데 나더러 뭐라는 줄 알아? 정파적인 입장에서 문재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친노를 싫어하는 정파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호남에 가지 말라고 그랬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친노가 싫어서 정파적인 입장에서 문재인더러 호남 가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진짜 어이가 없어. 아직도 그러고 있대. 내가 호남에 가서 호남 민심도 다 보여줬잖아. 그러면서 내가 호남에 가서 문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반론을 제기했어. 그 정계 은퇴 얘기 나올 때 김대중 대통령도 정계 은퇴 얘기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말 얼버무렸잖아. 지금 호남의 논리에 대해서 내가 문재인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깨주고 온 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안 보였어요? 내가 호남에서 그 양동시장에서 소위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을 공격했던 내용들 내가 그거 다 질문의 형식으로 반박한 거잖아. 노무현 때 호남 출신 장관이 10명이었던 거 아셨냐? 다 몰랐대잖아. 모르시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신 거군요. 질문을 통해서 내가 반론 제기해 준 거잖아. 그래서 내가 도리어 항의를 받았어. 다른 후보 지지자들한테 항의를 받았다고. 나더러 내가 객관성을 지켜야지 너무 문재인 편에서만 발언한 거 아니냐. 아니 내가 지금 호남의 반문 정서를 입증하러 갔는데 내가 또 뭘 문재인 편만 들어. 돌아버리겠어 내가 지금. 중립을 지키지 않고 너무 문재인 편을 들었대. 아니 내가 호남의 반문 정서의 실체를 확인하러 가서 문재인에 대한 진실을 얘기한 건데 진실을 알고 얘기한 거냐 모르고 얘기한 걸 확인한 건데 나더러 또 문재인만 지지하는 거 아니냐고. 이러다가 명이 짧아질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욕을 많이 먹어서 한 200살 살 것 같은데 얘네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 120살까지 살 것 같아. 예.
나는 호남에 가서 그들이 만들어낸 반문 정서가 얼마나 논리가 바닥인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지를 나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참사장님, 그 양동시장 그 부분만요, 따로 그 편집을 해서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망치 부인의 호남 민심 탐방 양동시장 부분만 따로 편집을 해서, 예, 제가 질문을 통해 반문 정서의 실체를 확인하고 반론을 했다라는 부분을 내용으로 저의 질문 내용들을 좀 설명글로 해가지고요, 그쪽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내가 그만큼 해줬는데 나한테 문재인을 씹어먹는다 그랬다고. 정파적인 입장에서 친노를 싫어한다고. 나는 그래서 생각했어. 너무 이제 근데 하는 짓이 그들이 하는 짓을 딱 보니까 솔직히 좀 유치한 것 같아. 유치하다는 건 뭐예요? 애들스러운 거야. 애들스러운 거. 아이들처럼 그냥 고집 피우는 애들이 왜 그거 하면 안 돼. 싫어.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듣잖아. 뭔가 한번 필이 꽂히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무조건 고집을 피워. 내가 이제 어저께는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게 오늘 이 친노포비아라는 글을 보면서 들은 느낌이,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구나.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선명하게, 내가 볼 때 문재인의 큰 힘이기도 해. 문재인에게는 큰 힘이기도 한데, 내가 볼 때는 문재인에게 도움이 10%라면 역풍의 위험을 90% 갖고 온다고 봐. 이 사람들이 문재인에게 도움은 10%를 준다면 역풍의 위험을 90%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대선 또 망치는 거 아닌가. 노무현을 고립시켜 죽였던 것처럼 이거 문재인 대선에 얘네들이 막 어거지를 피우면 후보는 되겠지. 그러나 절대 대선에 당선될 수 없어. 얘네들이 계속 이런 짓을 하면 문재인이 후보는 될지 몰라도 대선에 당선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한다고 알아듣겠냐고. 아니, 내 방송을 그렇게 지켜보고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아예 안 본데 내 방송을, 다행이라 그랬어. 이제 보지 말라고. 걔네들은 와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거기서 내가 문재인 씹어먹는다 그랬다고 욕하면서 살으라고. 걔네들이 원하는 건 내가 박원순 선거운동을 하길 원하나 봐.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난 내용으로 볼 때는 나는 문재인과 박원순이 동급이라고 봐요. 내용으로 볼 때는, 나라의 통치 능력으로 볼 때 문재인은 한번 통치를 해본 사람이야.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통치를 해본 경험자야.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건. 근데 박 시장은 그런 경험은 없지만 세계적인 안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용적으로 볼 때 박 시장이 문재인만큼 능력 있다고 봐. 그런데 문재인은 조직이 있고, 박 시장은 내가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보니까 전혀 당의 근거가 없어. 당의 기반이 전혀 없는 거야. 옛날에 노무현은 노사모라도 있었어. 그런데 박 시장은 그런 조직적인 지지세가 없는 거야. 박 시장의 지지세는 사실은 솔직히 중도에 있는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많아요.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그 성숙한 진보, 이 사람들이 박 시장을 지지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중에 투표는 해도 당내 경선에 도움이 안 돼. 실제로 박 시장이 동원할 수 있는 표는 대선의 투표에는 도움이 되지만 당내 경선에서 도움이 안 돼. 예.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실 박 시장이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당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선을 통과하지 못할 거다. 만약에 통과를 해서 어떻게든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제2의 노무현 꼴 날 수 있다. 얼마나 흔들어 대겠어.
옛날에 동교동계가 흔들었던 것처럼 만약에 박원순이 시장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아니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죠. 정청래 지지자들이 얼마나 흔들어 대겠어. 그래서 내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내가 솔직히 어렵다라고 봐. 그래서 내가 본 게 안희정이야. 왜? 안희정은 친노들도 안 흔들 거다. 친노가 흔들지 않을 거다. 또 충청의 표를 동원할 수 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문재인보다는 반감이 적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물론 전체적인 지지율은 문재인이 앞서고 있지만 문재인이 50%의 지지를 받는다. 우리 이제 이쪽 지지세에 50%가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봐. 그리고 나머지 50을 박원순과 안희정이 나눠 먹고 있다고 보는데 그 현실적으로 볼 때 문재인은 호남에서 내가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큰 결정적 실수를 했어. 그 실수를 과연 호남이 내년 대선 전에 용서해 줄까? 그걸 풀어줄까? 나는 안 풀어줄 것 같아.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문재인에게 집착하기보다는 어쩌면 친노 세력이 안희정으로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문재인 붐업시키는 걸 안희정 붐업을 시키면 차라리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젊고 잘생겼잖아. 잘생기고 거기다가 그리고 내가 또 뭐 어떤 생각이냐면 사실 문재인은 늘 똥 치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박원순 시장은 현재까지 이게 비전이다. 박원순의 비전이다. 박원순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이렇다. 둘 다 없어. 그런데다가 어떤 카리스마, 정치적 카리스마도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박원순은 카리스마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문재인은 호감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박원순은 아이디어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 근데 그 정치적 카리스마,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랜 독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해. 예. 근데 그랬을 때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준 건 난 안희정이라고 봐. 이번에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는 시점이나 그 판을 이렇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능력, 그리고 이상하게 안희정은 문재인 주변에 있는 좀 부담스러운 조직이 안희정에겐 아직 안 붙은 것 같아. 그래서 안희정은 그 개인이 빛나는 거야. 문재인은 사람은 좋은데 그런 거예요. 문재인을 딱 보면 사람은 좋은데 만날 수가 없어. 그 주변에 너무 쓰레기 같은 애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문재인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문재인더러 방송을 하자고 옛날에 몇 번 청을 넣었는데 다 비서들이 잘랐어. 인터뷰를 자제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문재인은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야. 그 주변에 뭐라 그러나 이 쓰레기들이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쓰레기들을 뚫고 들어가서 문재인의 진심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나를 만나자. 그래서 내가 가서 만났단 말이야. 그냥 안희정에게는 아직 그런 철옹성 같은 그 장애물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면도 어떻게 보면 안희정이 유리한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안희정은 그 어떤 정치적인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표를 얻을 때 충청표 또 호남표 친노표 골고루 얻을 수 있고 또 이 젊고 유능한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진보 세력의 표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근데 걱정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안희정이 옛날에 재벌들하고 친했단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자금을 맡아서 재벌들하고 친하게 지냈어. 그 부분이 혹시 나중에 안희정에게 만약에 대선 때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떤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 부분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안희정의 가족을 잘 몰라. 안희정의 가족들이 지금 공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 때 갑자기 안희정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제기된다. 이랬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막 스스로 위축되잖아. 진보 세력은. 그래서 두 가지. 재벌들하고의 관계 해명과 가족들에 대한 위험 요소가 없는지가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박원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박원순이 업적도 많아요. 서울시 빚도 몇 조 원을 갚고, 서울시 빚이 25조 원이었잖아. 그래서 이자만 1년에 수천억이 나갔다고. 7천억인가? 근데 박원순이 빚을 많이 갚았어요. 빚을 많이 갚아서 이자가 7천억이 나가던 게 4천억인가를 줄였다고. 그러니까 수천억의 그 이자를 줄인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빚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 빚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나라인데 박원순이 서울시에 빚을 갚고, 그리고 이렇게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야. 근데 박원순의 치명적 단점은 당 조직이 없다는 거야. 김종인이 박원순을 싫어해. 김종인이 박원순을 싫어하기 때문에 박원순이 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게 내가 보는 박원순의 장단점. 문재인은 내가 얘기했듯이, 문재인은 그 그러니까 대통령을 한번 해본 사람과 마찬가지다. 노무현의 브레인이었기 때문에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치명적 단점은 그 묻지마 문바들이다. 박 시장을 왜 싫어하냐고? 그 박 시장과는 내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김종인이 박 시장한테 어떤 대선의 뜻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그런데 박 시장이 자기는 시장 3선할 거다. 그게 되게 강하게 어필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김종인한테 까인 게 한 번. 그 다음에 정명훈 사건 알지? 정명훈이라는 지휘자, 서울시장을 정명훈이가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거의 독재를 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 정명훈의 부인이 박현정이라는 그 시향의 간부를 누명을 씌워갖고, 성추행 누명을 씌워갖고 쫓아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 그 박현정이 김종인의 조카래요. 박현정이 김종인의 조카야. 그래서 박현정을, 이제 정명훈이 공격할 때 박현정 편을 안 들어준 것 때문에, 김종인이 서운했을 수 있다. 그게 내가 조사한 내용이야.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김종인이 이번에 이제 그 천준호라는 애가 내 친구잖아요. 내 친구 천준호가 박 시장 사람이잖아. 박 시장 비서실장 출신이잖아. 얘를 공천을 안 주려고, 김종인이 공천을 안 주려고 돌린 거야. 그 도봉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강제로 끌어다가 빼가지고, 대기 상태로 계속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강북에서, 강북의 임종석이, 아니야, 누구였어? 강북의 오영식이 컷오프 되면서 천준호를 밀었단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 가령, 누구야, 유인태가 이 사람 공천 달라면 줬어. 그리고 정청래가 손혜원 공천 달라면 줬다고. 근데 오영식이 천준호를 달라는데 안 준 거야. 안 주고 시간을 계속 끌었어. 그러다가 김기식하고 경선을 하러 온 거야. 그런데 그때 김종인 측 입장은 김기식이 이길 줄 알았대. 가장 점수가 높았던, 그러니까 이제 그 더민주 소속 의원들 중에 의정 활동을 제일 잘했기 때문에 김기식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천준호랑 경선을 붙였는데 천준호가 이긴 거야. 박 시장 비서실장이란 이유로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천준호가 되긴 됐는데 그 지원이 없었던 거예요. 당 차원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고, 막판에 어떤 일이 있었냐. 국민의당 그 후보가 저기를 하자고 그런 거야. 단일화를. 근데 그 단일화를 하자고 그럴 때 중앙당에서 할 필요 없다고. 중앙당에서 할 필요 없다고 그랬대. 천준호가 이기니까 국민의당하고 굳이 단일화 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우리 신랑이랑 나는 단일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중앙당 조언을 듣고 안 한 거야. 그래서 떨어졌어. 나는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 이게 박 시장의 한계라고 보는 거야. 그 천준호가 떨어진 건 철저히 박 시장을 제거하려는 거야. 당에서 박 시장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철저히 제거한 거라고 나는 보거든. 그게 박 시장의 지금 당내 세야. 그러면 국회의원 하나도 자기 사람을 못 씹는 사람인데 경선을 어떻게 통과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 이제까지.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뭐냐? 너무 다 드러나니까. 너무 다 드러나면 솔직히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했던 거야. 그랬더니만 이것들이 내가 박 시장을 지지하면서 발톱을 숨기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내 솔직한 속마음을 다 얘기하겠다. 예. 나의 솔직한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그러면 나는 박 시장은 완전히 그었냐? 난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을 가지고 최고의 잔치를 벌이겠다. 그게 내 생각이야. 나는 이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을 가지고 최고의 잔치판을 벌이겠다. 그래서 이 잔치판에서 누가 되든 이긴 사람을 우리 후보로 밀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나 안희정이나 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말 세계적으로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박원순 시장이 하버드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가려면 전부 다 박 시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됐던 거. 그거 아시죠? 하버드에서 박 시장이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본 사람 중에 1년 동안 가장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다. 그게 박 시장이야. 하버드 대학에서 원래 다른 사람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버드에 있는 모든 책, 그러니까 하버드에는 이제 등급별로 볼 수 있나 봐요. 근데 하버드 법대 도서관에 모든 책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박원순한테만 준 거야. 그거 몰랐어요? 그거 우리 시장 선거할 때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박원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박원순을 그렇게 국정원이 씹어대느냐 하면, 왜 동성애 얘기하면서 씹어대냐 하면, 박원순이 국가보안법 전문가야. 몰랐구나. 예. 박원순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책을 시리즈로 냈어. 근데 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박원순이래. 그것도 몰랐지.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그리고 박원순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에 다 연관되어 있어. 4.3 항쟁 사산특별법 그거 만드는데도 박 시장이 들어가 있었고, 뭐 이철규 사인 진상규명 그 법무팀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민주화 사건에는 박 시장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박 시장이란 사람이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뭐라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는 인권 변호사로 알아.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박원순은 인권 변호사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어디 밖에 나가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국가보안법, 한마디로 국정원의 비리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국정원의 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지금 박정희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아. 그러니 국정원에서는 무슨 수를 쓴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지.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국정원은 바로 이제 국가보안법 자체가 박살이 나고, 국정원의 이 모든 만행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쟤네가 의도적으로 박원순 동성애 이러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요원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제목 바꾸라는 게, 지네들이 박원순하고 동성애를 묶어서 지금 이미지 작업을 2년인가 3년을 했어요. 2014년부터니까 3년을 했어. 3년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제목으로 딱 달아버리니까 당황하는 거지, 국정원이. 예. 근데 이제 박 시장이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나는 정말 훌륭하다고 봐요. 나는 행정적 아이디어나 또는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소통하는 거나 그 모든 면에서 훌륭하지만, 대통령은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정치를 해보니까, 내가 정치판을 내가 20년째 들여다보니까 능력으로만 대통령 되는 게 아니야.
대통령은 운도 따라야 되고, 무엇보다 그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남들이 하게 해야 돼. 내가 볼 때 정치인에게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걸 다른 사람이 스스로 주게 하는 거. 그게 정치야. 근데 이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능력은 엄청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정치적인 술수 내지는 정치적인 인맥 관리 이런 걸 전혀 못해. 그쪽 감각이 제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그 홍보하고 그래서 자신의 정책을 알리면서 지지자를 이렇게 긁어 모으는 그런 쪽의 능력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리고 박 시장이랑 일했던 사람은 박 시장을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냐? 다 과로사 직전까지 몰린 거야. 사실은 내 친구 천준호도 도망 나온 거잖아.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하니까. 일하다 죽는 게 꿈이래잖아. 박 시장 꿈이. 박 시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진 않아. 내가 볼 때 박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야. 너무 일을 많이 시키니까 사람이 도망가.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일을 본인이 많이 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하니 주변 사람들이 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 정도 되려면 노무현 대통령 그런 거 잘했잖아요. 아유, 응?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사람을 먼저 따뜻하게 마음으로 만나주고 그 사람의 감성과 이런 걸 먼저 보잖아. 근데 박원순은 그렇게 감성을 먼저 보질 않아. 일부터 해. 얘한테 뭘 빼서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킬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문제는 그거야.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빨리 캐치해서 그 장점을 이용해서 사회 공동체를 발전시켜야지 그 생각만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실제로 그 주변에 사람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게 국무총리감 아니에요. 예. 국무총리감 아니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이 국무총리를 하면 잘해. 왜? 문재인은 절대 자기 주장을 피지 않아. 응? 문재인은 의무감에 의해서 자기가 꼭 해야 될 일만 하지 먼저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뚫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래서 문재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저 사람은 재상의 얼굴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의 얼굴이 아니라 재상의 얼굴이야. 도리어 안희정이 얼굴은 대통령의 얼굴이야. 품새나 이 사람이 한 번은 대통령 할 거란 느낌이 든다니까? 안희정한테는 왜냐면 이 사람은 저돌성이 있어. 그리고 어떤 이 사람을 딱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은 신뢰감의 존재야. 신뢰감과 호감이 있다라면 안희정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어떤 파워. 숨겨진, 그러니까 왜 그 사람 안에 겉으로는 정말 부드럽고 미남이고 그냥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는데 한 번 터지면 주체 못할 것 같은. 솔직히 난 어떤 생각까지 드냐. 안희정은 잘못하면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보는 안희정은 자기의 뭐라 그러나 에너지를 숨기고 있어. 내가 볼 때 95% 숨기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이 이걸 다 터트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칫하면 이 사람의 근데 안희정에게선 약간의 뭐가 보이냐? 자신감, 지나친 자신감. 이 지나친 자신감이 때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어. 그게 좀 걱정이야. 그리고 혹시 너무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갖고 독재하겠다고 나설까? 그게 걱정인데 그럼 왜 망치 부인 안희정을 더 가능성 있다고 보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 정치인을 생각할 때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해. 내가 볼 때 셋 중에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는 안희정이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안희정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희정이 대통령하고 문재인이 총리한다. 그러면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삼선한다. 그러면 솔직히 난 그런 마음도 있어. 안희정이 대통령을 하고 문재인이 총리를 하고 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3번 한다면 대한민국이 우주로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대선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나는 셋 다 똑같다. 바꿔서요. 뭐 저기 누구야 안희정이 뭐 충남지사를 하고 이제 서울로 온다든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한다든가 그것도 괜찮고 박 시장이 대통령을 하고 문재인이 총리를 하고 안희정이 서울시장을 한번 해서 서울 사람들까지 확 후려잡고 박원순 다음에 대통령을 한다. 이것도 난 그림 괜찮을 것 같고 뭐 이 문재인이 뭐 대통령을 하고 뭐 저기 누구야 안희정이 뭐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뭐 국정원장을 한다든가 권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박살을 내버리고 싹 정리를 해버리고 박 시장은 뭐 시장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박 시장은 도리어 누구 밑에서 일할 사람이라기보다 언제나 이렇게 막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야. 업무적 돌파를 하는 사람이라 박 시장은 누구 밑에서 일할 사람은 아니야. 자기 분야에서 대빵 먹을 사람이지 누구 밑에서 일할 사람은 아니더라. 내가 지금까지 파악한 세 사람은 그래. 나는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고 무슨 일을 시켜도 나는 잘할 거라고 봐. 나는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솔직히 내가 이런 말은 좀 덧붙이지 말아야 되나 싶은데 박원순에게서 난 김근태를 봐요. 나는 박원순에게서 김근태를 봐. 나는 그 당시 2007년에 대선 후보들 중에 가장 뛰어난 게 김근태였다고 봤어. 근데 김근태는 조직이 없었어. 그래서 절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지. 나는 그래서 박 시장에게서 김근태를 보는 거야. 조직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또 한 번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그때 김근태 의원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기에는 아직 나는 이 밭을 다 일구지 못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안희정이라면 나는 이 밭에서도 될 것 같아. 이 밭에 뿌려도 확 판을 갈 것 같은 사람인데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기엔 아직 안 됐다. 이 밭이 다 일궈지지 않았다.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그런 나한테 박원순을 대통령을 시키려고 발톱을 숨기고 있다. 에휴. 그래서 막 섭섭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문재인에게 막 열광하는 사람들의 마음, 응? 문재인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사실 문재인한테 막 묻지마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징, 인생이 팍팍한 사람들이 많아. 톡 깨놓고 되는 일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정말 막 잘 나가는 부자들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 어딜 가나 날마다 폭폭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왠지 문재인을 보면 옛날에 노무현을 보고 문재인을 보면 왠지 자기 같고 그냥 의지하고 싶고 그냥 무조건 마음으로 좋은 그런 사람들 아닐까. 그래서 왠지 이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거다. 정말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기보다 왠지 문재인은 자기를 다 품어줄 것 같은, 노무현이 그런 것처럼 사실 문재인이나 노무현 겸손한 사람들이거든. 참 겸손하니까 언제나 이렇게 성직자처럼 품어주잖아. 그러니까 그의 성직자 같은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 그들의 그 마음도 우리가 비웃으면 안 되겠구나. 그들의 그 간절함,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성적으로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알아야 된다. 어쩌면 박 시장이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이 그거다. 감성적 터치. 그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박 시장에게 의지하고 싶은, 인간적이고 감성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다. 너무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좀 노는 게 필요하다. 왠지 문재인은 밤새 앉혀놓고 하소연하면 다 들어줄 것 같잖아. 왠지 노무현 대통령도 밤새 앉아서 그 막걸리를 주면 받아 마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수다 떨어줄 것 같잖아. 근데 옛날에 김근태는 못 그랬거든. 김근태 의원은 다들 존경했지. 술자리에 마주 앉아서 그
맞담배 피면서 쉽게 감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안 된 거야, 대통령이. 나는 박 시장에게서 김근태 의원의 그림자를 봐요. 지금처럼 해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감성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고, 능력은 뛰어나지만 만약에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21세기의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뽑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문재인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만큼 이 문바들이라는 소위 이제 문재인의 짐이 되고 있는 존재들 때문에 어려운 거고, 아직 그 짐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든 세력을 순식간에 흡수해서 가장 단시간 안에 파워를 내기에는 안희정이 유리한 거 아니냐. 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에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면 내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안희정이 가장 유리한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봐요. 나는 그게 직선제 한계는 아니라고 봐.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박 시장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직선제라서는 아니야. 나는 박원순이 후보만 되면 난 대통령 된다고 봐요. 후보만 된다면 난 대통령 당선은 문제 없다고 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박 시장을 찍을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박 시장이 당내 경선 통과를 못 한다는 거야. 당내 경선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박 시장이 직선제 한계가 아니라 당권의 문제야. 당 정치력이 없는 문제. 당 정치력의 부족으로 대선 후보가 안 되는 게 문제지. 후보만 된다면 이 당 사람들이 정신 차려갖고 박원순을 후보로만 만들면 난 대통령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안희정도 후보가 되면 난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당연히?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근데 문재인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렵다고 봐. 문재인은 어렵다고 봐. 이게 호남에서 문재인이 우리 쪽 후보가 되면 안철수 대 문재인 구도로 가서 문재인이 안 되니까 안철수로 가자. 그런 논리에 빠질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재인이 가장 셋 중에 그 당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그러면 문재인을 아예 제껴야 되냐? 근데 문재인을 제끼면 문재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끊어. 문재인을 제끼고 대선판을 짜면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관심을 끊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돼. 그러면 문재인은 가능성이 아예 없냐? 내가 얘기했잖아. 문재인을 온리 문재인으로 가서 안철수 때 문재인으로 붙이면 반드시 떨어진다. 그런데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천정배 정도를 뭐 올리든가 말든가. 그래서 이 빅3로 원 오브 댐으로 가져가면 이 호남도 그 정도는 받아들일 거다. 현재. 그러다가 이 빅3가 막 경쟁하는 과정에서 문재인과 호남이 이 화학적인 화해를 한다면 문재인도 가능하다. 그래서 호남이 문재인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건 가능한 길이라고 봐.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이건 호남이 호남이 스스로 문재인을 결정한다면 그거는 가능한 일인데, 셋 중에서 그 호남이 문재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문재인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야권 지지층의 1300만 표는 호남의 민심과 관계된 표야. 그러니 그 1300만 표가 없이는 누구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을 셋 중에 하나, 빅3 중에 하나로 살려두고, 그리고 호남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그 중에 문재인이 선택받는다면 그건 호남이 자신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지켜줄 거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게 이제 내가 대선 후보 빅3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이 손학규 같은 사람은 나는 좀 구세력이고, 그리고 한나라당 출신이고, 그 사람이 우리 쪽에 후보가 되긴 난 어렵다라고 본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보다는 그래도 천정배가 낫다.
안철수보다는 그래도 천정배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이 천정배가 만약에 호남을 이끌고 빅3와 더불어서 대선 경선을 한다면, 그래서 이 빅4, 이 F4가 돼서 여기서 후보를 선택을 해서 만약에 호남이 문재인을 선택해 준다면 문재인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뭐 박원순이나 안희정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천정배가 된다면 가능성 있는 거죠. 난 솔직히 이제 천정배도 뭔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천정배가 안철수보다 낫다. 안철수는 여자 박근혜기 때문에 안철수가 되는 그 비극을 막으려면 차라리 천정배가 낫다. 예. 그 김홍걸이 한 말 중에 손학규가 국민이 세 판 짰는데 무슨 또 세 판을 짜냐. 나는 이번에 손학규가 보여준 모습은 조급함이라고 봐. 이 손학규는 어떤 계산을 했느냐. 더민주가 철저히 깨지고 그래서 자기를 구원투수로 불러오기를 기다렸을 거라고 봐요. 예. 나는 손학규의 계산이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가 철저히 깨지고 어떤 구원투수로 이 손학규를 모셔오는 그런 스탠스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예상외로 더민주가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손학규가 치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는 5.18에 자기가 세 판을 짜겠다 그러면서 나선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나는 그의 조급함이 보여졌다라고 보고, 나는 어쨌거나 나머지 사람들한테 관심 없고, 그 빅3, 예. 그 천정배는, 천정배 정도라면 국민의당에서 후보로 인정해줄 수 있다. 그래서 천정배가 낀 F4로 가는 거는 나는 괜찮은 구도라고 본다. 그리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호남이 천정배를 과연 선택할까? 내가 보기엔 지금 호남에서 천정배 철저히 죽인 것 같거든? 천정배도 스스로 대권 후보가 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고, 그 언론에서 철저히 천정배를 배제하고 안철수만 오로지 띄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정배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 구성원 중에 그나마 개혁적인 사람은 내가 볼 때 그 천정배 하나야. 국민의당 구성원 중에 그나마 개혁적으로 쓸만한 건 천정배 하나다. 그러니 천정배 정도면 그 대선 후보에 출마해도 나는 쪽팔리지 않다. 쪽팔리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망치 부인의 속마음을 이제 의심 없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이래봤자 또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오늘 성경 말씀. 너무 웃겼어. 오 하나님, 나의 결백을 변호해 주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내 사정을 변호해 주소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게 오늘 그 성경 말씀이에요. 43편 1절. 오, 내 영혼아, 넌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쩔죠? 예, 쩔죠? 예. 그 다음,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진 칼 때문이 아니었으며 승리하게 된 것도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오른손과 팔과 주의 얼굴빛 때문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가 적들을 물리쳤으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적들을 짓밟았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활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칼이 나에게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적군들을 이기게 하시며 주만이 우리의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예, 정말 어쩌면 이 말씀들이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볼만하셨나요? 네. 그 망치 부인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믿어줄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 오늘 말씀을 읽고 들은 생각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지 않는가. 내가 가는 길은 사람들 모두 100%의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가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향으로 가는 거다. 혹시 이 방향이 잘못돼서 내가 큰 실수를 하고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대로 망해주는 것도 내가 순종하겠다.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시켜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팔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이 내 역할이면 나는 망해도 좋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실 때 가면 그만이니까. 다만 지금은 왠지 하나님이 이 길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길을 갑니다. 망치 부인의 말이 신뢰가 안 되시고 망치 부인의 생각이 발톱을 숨긴 사기꾼으로 보이신다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망치 부인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고 그리고 이해가 되신다면 망치 부인 방송에 추천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까 본 사람이 3,500~600명이 본 것 같은데 추천은 2,800명밖에 안 했어요? 오늘 밤에 600명의 빤스를 빨 것 같은데? 네, 저를 못 믿겠으면 안 보셔도 되고요. 제 말에 믿음이 가시면, 저의 진심이 공감이 되시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오늘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 방송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참세상님, 풍행국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비고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들 각방에서 고생하셨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제가 오늘도 당당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후원하지 못하는 분들이 미안해 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이름 못 불러드린 거니까 그게 섭섭하시면 후원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께 아무것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뭐 여러분이 공감을 못한다면 그건 제가 잘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 제가 잘못된 길을 가서 여러분이 공감하시지 않는다라면 그건 제가 마땅히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은 제가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하시고 함께 가주실 분들은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모시고 가고, 도저히 망치 부인 못 믿겠다 그러면 안 오셔도 됩니다. 예. 언젠가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다 보면 다시 만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한번 달려볼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이 지구에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경제 모범이 만들어지고 정말로 참 도덕, 올바른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저는 목숨을 걸고 한번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게 되겠느냐?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자. 빛이 보이지 않으면 빛을 만들면서 가자. 우리가 가는 길은 성공이 보장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니까. 누군가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에 이렇게 우울함이 지배하고 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을 반드시 바꿀 수 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망치부인 방송에 공감하신 분들의 추천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뵐게요. 오늘 방송하면서 속 얘기를 다 했더니 속이 그냥 시원해졌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게 있다면
저의 이야기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대단히 죄송하고요. 혹시 오늘 방송으로 은혜와 감동을 받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일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내일 낮 2시에 만나요.